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는 512조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는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의 현주소에 대해 짚어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 조건이 확대됐고 중소기업에는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도 1년 부여됐습니다. 어떤 경우 연장 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6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조원태 회장 취임 이후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불황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내년 예산안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수정안 512조 원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 분야 SOC 예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제1야당이 빠진 반쪽 처리이자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정기국회 폐회를 3시간 정도 남겨두고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부 원안인 513조 5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가량 삭감됐지만 올해보다 42조 원 넘게 늘어난 512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보건복지 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 원과 2천억 원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9천억 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5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1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어제 6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고 문희상 의장이 막판까지 합의를 종용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는 805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64조 4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가 8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또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 규모는 올해 37조 6천억 원에서 내년엔 71조 5천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이 사상 최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인데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형태의 돈이 적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이라면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 동사무소에 들러서 노인 기초연금 대상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그동안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위주로 지급이 돼 왔는데요.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급액도 월 최대 25만 원까지 줬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이 아이들에게 급식과 간식이 주어지는데 이 하루 급식비와 간식비가 0세부터 2세 기준으로 1,745원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1,900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 분야도 살펴보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3학년부터 역순으로 무상교육을 받는데요. 약 8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요. 국고는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학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021년부터 수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교육과 보육 과정을 일컫는 누리과정 지원비도 7년 만에 인상이 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유아 학비와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만 원 증액을 해서요. 기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이번 증액 지원비는 내년 1월부터 119만 명의 유아에게 일괄 적용이 됩니다. 이 밖에 난임 부부를 위해서 난임 시술비 지원 단가를 올해 50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110만 원으로 늘리고요. 또 현재 초등학생까지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은 중학교 1학년까지 반영하는 예산안도 반영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분야 예산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예산안에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 분야가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약 1조 3천억 원으로 거의 2배가량 늘었고요.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건설에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서 경제 활력을 조기에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조원태 회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군사의 빼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대한항공의 희망퇴직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근속 15년 이상 또 만 50세 이상 직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운항승무원과 기술연구직 또 해외 근무직 등 일부 직종은 제외가 되는데요. 오는 23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이달 말 희망퇴직을 진행합니다.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과 2년치 연봉, 그리고 퇴직 후 최대 4년 동안 자녀의 고교, 대학교 학자금 등 복리후생을 지원합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네, 조원태 회장 취임 이후 연이어서 인력 구조 조정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서 단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서 지난달 말 인사에서는 임원수를 기존보다 20% 이상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업황 전망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경쟁 과열과 또 일본 노선 감축 등 악재로 항공업계가 하반기 내내 보릿고개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원태 회장은 내년이 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비용 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르노 삼성노조가 다시 파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최근 실적 악화에 내년 생산량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르노 삼성 노사의 임금 단체 협상이 난항을 겪자 르노 삼성 노조원의 66%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노조는 파업 수위와 시기를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1년여간 파업 끝에 지난 6월 노사가 상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반년 만에 르노 삼성에서 파업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작년처럼 파업을 오래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 동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조원 내부에 이제 피로감도 사실 있는 것이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투명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로그 생산 자체가 중단되어지면서 10월 말 이후로 생산량 자체가 대폭 줄어들었고 르노 삼성 파업이 시작되면 주력인 QM6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지난달까지 르노 삼성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하는 등 부진한 상황입니다. 르노 본사의 신차 물량 배정에 파업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파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내일 발인을 앞두고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천여 명의 조문객이 장례식장을 찾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지금 현재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장례 이틀째인 오늘도 조문객들이 이곳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을 찾고 있습니다. 최태원 SK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조문했습니다. 또 이홍구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정계 인사들도 김 전 회장 빈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조문객 수는 8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시간 이후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조문은 오늘 오후 11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 미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이어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아주대학교 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연결식이 진행되는데요. 이후 유족들은 장례버스로 아주대 본관, 율곡관 부근을 돌고 충남 태안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은 고용 관련 뉴스입니다.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3대 지표인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이 넉 달 연속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허리인 40대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1년 전보다 고용률이 낮아졌습니다. 고용 상황이 온전히 회복됐다고 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자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 1,000명이 증가하여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의 양호한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은 67.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실업자 수도 1년 전보다 4만 3천 명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창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2만 6천 명, 17만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건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로 이번에 사상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0대의 고용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40대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40대가 가장 많이 가 있는 부분은 도소매업이라든가 제조업 부분에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업황이 부진한 것이 지속이 되고 있고 통계청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부진과 더불어 30대와 40대의 인구수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면서 특별한 경우 한 주에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연장 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전염병 방역과 같은 재해 대응은 물론 대규모 리콜처럼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등도 특별 연장 근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창이던 지난 9월 말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고용노동부에 방역 요원들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이 사회재난에 해당된다고 보고 특별 연장 근로를 일정 기간만 허용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수습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는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됐던 지난해 이후 급증했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재해와 재난 수습 등으로 국한됐던 특별 연장 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응급 환자의 구조나 치료, 갑작스러운 기계 수리, 대량 리콜 사태나 원청 주문에 따른 납기를 맞추기 위한 일시적인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등에도 초과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주 52시간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도 기간을 1년 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바로잡으면 처벌하지 않는 시정 기간도 최대 6개월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누린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환수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이른바 갑질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이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누린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환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수백여 채의 전셋집을 가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떠넘기거나 아예 잠적하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처벌한 방법이 없자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47만 2천 명, 임대주택은 149만 채에 달합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셋집에 얼마나 많은 대출이 있는지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확정 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이 보증금 등의 정보를 집주인이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자기가 살게 될 전셋집에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로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설명 의무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 후 계약 내용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엔 있었지만 이걸 지키는 집주인들이 많지 않자 법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는데도 없다고 이 거짓 정보를 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 현금이 부족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현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물건으로 납부한다고 해서 물납이라고 부르는데 상속인이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훈 기자, 먼저 어떤 꼼수가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비상장 주식은 상장 회사보다 회사 주인이 경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물납이 허가되는 때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시차를 이용해서 물납할 예정인 비상장사의 실적을 꾸준히 끌어올렸다가 상속을 개시한 뒤에 막대한 현금 배당을 받아 주식 가치를 끌어내리고 현금을 챙기는 식의 꼼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주식 가치가 상속 개시일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당시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서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상속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럼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네, 먼저 물납을 허가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상장 폐지된 주식만 안 됐는데 앞으로는 폐업이나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 또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회계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물납이 안 되도록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또 국세청이 단독으로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하던 걸 자산관리공사 캠코와 함께 진행하고 현장 실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납세자의 행위,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현금 배당 등으로 주식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가격으로 기준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신 정부가 사들인 주식을 다시 팔 때에는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 기간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경영 안정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선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1,600억 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면서 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증여세에 대해 취소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게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우선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소하라는 증여세 규모는 총 1,562억 원입니다. 다만 앞서 1심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33억 원과 종합소득세 78억 원 부분은 적법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1,674억 원의 세금 가운데 111억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국내외 비자금 6,200억 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1990년대 중후반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7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 거래와 배당금 등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증여세와 양도세 등 모두 2,614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940억 원만 취소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증여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왜 바뀐 건가요? 네,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과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 신탁 재산 증여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요. 1심에선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재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을 지배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명의 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 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의 신탁을 기초로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과잉 진료 등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자 정부가 대대적인 보험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실손보험에도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 할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소우 기자. 네, 손소구입니다. 네, 만약 실손보험에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오늘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할인 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는데요. 즉 보험 가입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 양이 많으면 보험료가 그만큼 오르고 반대로 적으면 인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오늘 협의체에서도 할인 할증 제도 도입 검토 이유로 병원의 과잉 진료와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 항목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개 대상 병원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시에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절차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SBS CNBC 손소구입니다. 그동안 미국해 항공기를 탑승하려면 탑승구 앞에서 길게 줄을 서 보안 검색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미국해 항공기를 탈 때 탑승구 보안 검색, 인터뷰를 불편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요? 네, 우리나라 공항에서 미국 가는 항공기를 타게 될 경우 지난 2017년부터 테러 대비 보안을 위해 인터뷰나 탑승구 앞에서 검색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이 절차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보안청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우리나라 공항과 항공사에 대해 보안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요.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이 항공 보안 체계 상호 인정에 합의한 겁니다. 그럼 이 개선된 절차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을 아예 없앨 것인지 간소화할지는 양국이 더 협의해야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없애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요? 네, 한 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찾는 항공 수요는 345만 명에 달합니다. 항공사 등 업계에서는 이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과 인터뷰 등이 없어질 경우 한 해 2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만여 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3,6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체납자 중에서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직종 종사자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 원이 늘었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을 차지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최종 회의에서 롯데의 월드타워점 특허권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원심 확정 판결 이후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 산간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11시를 기해 중북부 지역과 충남, 전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 속초는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습니다. 목도리를 하면 체온이 3도가량 오른다고 하니 옷차림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하늘도 맑고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내일은 마음껏 숨쉬기 좋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내일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원 영동에 건조, 한파, 강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 2도, 전주 0도, 대구 영하 1도가 되겠고 낮 동안 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 중부지방은 비 또는 눈이 오다가 토요일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